육화 줄거리. 관중과 포숙은 절친한 친구로 재양공의 장자 규는 관중이, 차자 소백은 포숙이 맡아 교육하였는데 옹대부가 공손무지를 모살하자 규와 소백은 군위에 앉기 위해 경쟁한다. 결국 소백이 군위에 오르고 규가 죽자 포숙은 함거에서 노연한 관중을 제왕공에게 청거한다. 규의 사부로서 제왕공의 원수였던 관중은 제나라의 재상에 오르고 포숙이 이끄는 제나라 군사는 장작 싸움에서 조기에게 패한다. 제왕공이 주나라 왕위와 혼인하고 노나라가 혼사를 주관하면서 제나라와 노나라는 다시 형제의 의를 맺게 된다. 송나라는 노나라의 포로가 된 남궁장만을 돌려줄 것을 부탁해 노장공은 그를 돌려보내면서 제나라, 노나라, 송나라는 평화를 누린다. 그러나 송민공은 부질없는 농담으로 남궁장만을 자극하여 화가 난 남궁장만은 즉흥적으로 송민공을 죽이고 가까스로 진나라로 피해가지만 결국 비참한 죽음에 이른다. 한편 식후에게 당한 안갚음을 하기 위해 채후는 식후의 아내 천하절세 규부인을 언급함으로써 초문왕을 자극하고 마침내 초문왕은 규부인을 아내로 삼는다. 천하패권을 잡고 싶다는 제왕공의 말에 관중은 안으로 주왕씨를 존중하고 밖으로 오랑캐를 물리치며 제후들을 회명해 서로 도울 것을 권한다. 제왕공은 관중의 조언을 따라 천자를 받들어 여러 제후들과 회맹하는데 참여하지 않은 노나라의 항복을 받아내고 배신한 송나라를 복종시키려 한다. 조말은 검을 들고 제후를 위협하고 제왕공은 은일지사 영척을 중용한다. 19. 여공 복국. 제왕공이 귀국하자 관중이 아랜다. 주나라 왕실이 낙양으로 옮긴 이래 정나라처럼 강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아옵니다. 정나라는 동객을 경멸하고 형량의 도읍을 정했는데 앞은 산이요 뒤는 하수이며 좌우로 낙천 제천이니 그 지형에 험주남은 널리 알려져 있나이다. 옛날 정장공이 그 지세를 믿고 송나라를 정벌하고 왕군에까지도 한거에 싸웁니다. 이제 정나라는 초나라와 한무리가 되어 싸웁니다. 초나라는 왕을 자칭하고 있을 정도이니만큼 땅은 넓고 병마도 강하여 한양의 모든 나라를 소나기에 넣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주왕실과 대적하고 있나이다. 지금 주공께서 주왕실을 존중하고 모든 제후 속에서 패권을 잡으시려면 반드시 초나라를 꺾어야 하옵니다. 초나라를 꺾으려면 먼저 정나라를 얻어야 하나이다. 이에 제왕공이 대답한다. 과인도 정나라가 중국의 중춘화되는 것처럼 우쭐대고 있는 것은 아는 터인데 꺾을 계책이 없어서 하니요. 곁에 있던 영척이 아랜다. 정여공 돌은 군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제족에게 쫓겨났고 대신 공자홀이 군위에 올라싸웁니다. 그 후 고고미가 홀을 죽이고 공자미를 군위에 세워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 성군께서 미를 죽이자 제족은 또 공자의를 군위에 세웠나이다. 그러니 제족은 신하로서 주군을 추방한 자이며 의는 아우로서 형의 자리를 빼앗은 자이옵니다. 분수를 모르고 천륜을 어긴 자들이니 마땅히 그 죄를 물어 치십시오. 그런데 지금 정여공 돌은 역당에 있으면서 정나라를 치려고 개교를 꾸미고 있사옵니다. 제족은 이미 죽어 지금 정나라에는 인물이 없사옵니다. 주공께서 한 장수를 역당에 보내시어 정여공 돌을 내세우고 정나라로 쳐들어가 그를 군위에 오르게 하면 그는 주공의 덕을 잊지 않고 우리 제나라에 조례할 것이옵니다. 제왕공은 그 말을 옳게 생각했다. 곧 빈수무에게 병거 200승을 거느리고 진군하여 역성 밖에 주둔케 했다. 빈수무는 사람을 보내어 정여공 돌에게 제왕공의 뜻을 전했다. 제족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정여공 돌은 정나라로 신복을 보내 국내 사정을 탐지케 했다. 이때 마침 제왕공으로부터 귀국하여 다시 군위에 오를 수 있도록 주선해 주겠다는 소식이 왔던 것이다. 그는 내심 크게 기뻐하며 즉시 역성 밖에까지 나가서 제나라 군사를 맞았다.
정나라에 갔던 신복이 돌아와 제족이 죽은 후 숙첨이 상대부에 올랐다는 소식을 전했다. 제나라 장수 빈수무가 정여공에게 묻는다. 숙첨은 어떤 사람이옵니까? 정여공 돌이 대답한다. 정사는 제대로 모르는지 모르지만 장수의 제목은 아니오. 빈수무와 정여공 돌은 계책을 정하고 한밤중에 대릉 땅을 습격했다. 그곳을 지키던 장수 부하가 군사를 거느리고 대항해 왔다. 이에 빈수무는 상대편 배후로 돌아가 기습하여 대릉을 점령하고 제나라 깃발을 세웠다. 앞뒤로 공격을 받은 부하는 당적해낼 수 없어 항복했다. 정여공은 항복해온 옛 신하를 보자 17년간을 자기에게 항거해왔던 것이 괘씸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이를 부두둑 깔며 좌우의 부하를 참수하려고 호령했다. 부하가 끌려나가며 외친다. 주공께서는 정나라로 돌아가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죽이려 하시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정여공은 다시 부하를 불러들였다. 부하가 말한다. 주공께서 신을 살려주신다면 공자의의 목을 잘라 바치겠나이다. 능히 공자의를 죽이겠다고 장담하니 무슨 좋은 계책이라도 있다는 거냐. 지금 정나라 정사는 숙첨이 관장하고 있는데 신과 숙첨은 절친한 사이이옵니다. 주공께서 용서해 주신다면 신이 정나라에 숨어 들어가 숙첨과 이를 도모하여 반드시 의의 목을 바치겠나이다. 정여공 돌이 크게 꾸짖는다. 늙은 역적이 간사하게 나를 속이려 하는가? 내가 지금 놓아주면 오히려 숙청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내게 항거하겠다는 계책이 아닌가? 그러자 빈수무가 말한다. 부하의 처자곤속이 지금 대릉에 있사옵니다. 역성의 볼모로 가뒀다가 신의를 지키지 않을 때 처형하면 될 일이옵니다. 부하는 머리를 조아리며 하소연한다. 신이 만일 신의를 지키지 않거든 신의 처자를 죽이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하늘의 해를 가리키며 재차 맹세를 굳힌다. 그제야 정여공은 부하를 석방했다. 부하는 밤에 정나라 성안으로 들어가 숙첨을 만났다. 숙첨이 크게 놀라며 묻는다. 그대는 대릉 땅을 지키고 있는 줄 알았는데 무슨 일로 이곳까지 왔소? 제후가 정나라 군의의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대장 빈수무에게 군대를 영솔하고 우리 정나라를 치라고 명했다오. 빈수무는 정여공 도를 동반하고 있는데 이미 대릉이 함락되었소. 나는 밤을 이용해 겨우 도망쳐 왔으나 제나라 군대가 조만간 쳐들어올 것이오. 사태가 급박하오. 그러니 공자의의 목을 치고 성문을 열어 그들을 영접하면 장차 부귀를 누릴 것이며 또한 백성을 도탄에서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상대부는 때를 놓치지 마시오. 숙첨이 묵묵히 듣고 있다가 묻는다. 나는 옛 주공을 모시어 군위에 세우고자 했으나 제족이 만류했었소. 이제 제족이 죽었으니 이는 하늘이 옛 주공을 돕는가 보오. 앞으로의 계책이 어떠한지 생각대로 말해보시오. 서둘러 역성에 밀서를 보내 정여공 돌로 하여금 이곳으로 쳐들어오게 한 다음 상대부는 성 밖으로 나가 항거하는 척 하시오. 그러면 공자의가 반드시 성 위에 올라가 전황을 살필 것이오. 내가 그때 기회를 보아 그를 죽일 테니까 상대부께서는 옛 주공을 모시고 입성하도록 하시오. 그 계책에 따라 숙첨은 밀서를 역성에 보내 정여공 돌에게 전하게 했다. 그런 다음 부하는 궁에 들어가 공자의에게 제나라 군대가 정여공 돌을 도와 쳐들어와 대릉이 이미 함락되었다고 고했다. 공자의가 크게 놀라 말한다. 과인은 지금 곧 내무를 초나라에 보내 구원을 청하겠소. 초나라 군대가 오기를 기다려 안팎에서 협공한다면 제나라 군대를 충분히 물리칠 수 있을 것이오. 숙첨은 일부러 초나라에 사신 보내는 일을 늦추었다. 그러는 동안에 역성에 주둔했던 제나라 군대가 이미 성 아래에 이르렀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숙첨이 공자의에게 아랜다. 신이 나아가 적과 싸우겠나이다. 주공께서는 부하와 함께 성 위에 올라 굳게 지키시옵소서. 공자의는 그 말을 믿었다. 성 밑에 이른 정여공 돌은 숙청과 어울려 거짓으로 소합을 싸우는 채 했다. 이때 빈수무가 대군을 영솔하고 들이닥쳤다.
숙점이 급히 병거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때 성 위에 있던 한 병졸이 큰 소리로 외친다. 정나라 군사가 패하는구나. 그러자 공자의는 서둘러 성 아래로 내려가려 했다. 순간 부하가 칼로 그의 등을 찔렀다. 공자의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성 위에서 피를 쏟으며 넘어졌다. 숙첨은 성문을 열어 정여공 돌과 제나라 장수 빈수무를 영접했다. 그들은 유유히 성 안으로 들어갔다. 부하는 먼저 청궁으로 들어가 공자의의 두 아들을 죽이고 공자돌을 군위에 모셨다. 지난날 정여공 돌이 군위에서 물러날 때 그를 크게 동정했던 백성들은 그가 다시 군위에 오르자 환호성을 울렸다. 정여공 돌은 빈수무에게 많은 예물을 내렸다. 그리고 굳게 언약한다. 10월에 제나라 궁으로 찾아가 동맹을 청하겠소. 빈수무는 살해하고 철군했다. 정여공이 보게하자 민심은 곧 안정됐다. 어느 날 정여공이 부하에게 말한다. 그대는 대릉을 지킨 이래 17년 동안 줄곧 과인에게 항거해왔다. 그대는 참으로 전 군주에 대한 충신이다. 그런데 목숨을 탐하고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다시 과인을 위해서 전 군주를 죽였다. 일이 이에 이르고 보니 과인도 그대의 마음을 측량할 수 없구나. 이제는 과인이 공자의의 원수를 갚아야겠다. 정여공은 즉시 좌우의 역사에게 명해 부하를 거리로 끌어내어 참숙해 했다. 그러나 그의 처자 곤속은 죽이지 않았다. 정여공은 또 지난날 군주를 축출한 죄를 물어 공자아를 죽였다. 공자의를 군위에 세우고자 힘썼던 원본은 전전긍긍하다가 대들보에 목을 메어 자살했다. 숙천만은 무사했다. 그가 목숨을 애걸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여공은 그를 살려주는 대신 그 발을 잘랐다. 위나라와 조나라 양국이 지난 겨울에 동맹에 가입하겠다고 자청해 왔으므로 제왕공은 모든 제후를 모아 새로 회맹하기로 했다. 이에 관중이 제왕공에게 아랜다. 주공께서 새로 폐업을 이루셨으니 이제는 만사를 간편하게 하시옵소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오? 진나라, 채나라, 주나라는 북방 땅에서 회맹한 이래로 우리 제나라를 섬기되 두 마음이 없었으며 조나라가 회맹 때 참석하지 않았으나 이미 송나라 정벌 때 함께 거사했었사옵니다. 그러니 이 네 나라는 모이게 하실 것 없고 이번엔 한 번도 모인 일이 없는 송나라, 위나라만 부르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나라가 단결되면 그때 가서 다시 대회합을 열어 맹약함이 좋을 것이옵니다. 이때 한 가지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다. 주왕께서 송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예로서 주왕께 아련했다는 사실을 우리 제나라에 알리도록 사신 선자를 보냈다고 하옵니다. 그 선자가 위나라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옵니다. 이에 관중이 아랜다. 송나라와는 이제 동맹을 맺게 됐사옵니다. 천자의 사신이 위나라까지 왔다 하니 주공께서는 친히 위나라에 가시어 모든 제후를 청하여 회맹하시옵소서. 제왕공은 송나라, 위나라, 정나라로 각각 사신을 보내 위나라 견땅에 모이도록 했다. 이윽고 제후와 위후, 천자의 사신 선자, 송후, 정후가 견땅에 모였다. 그들은 사별의 맹세는 하지 않고 다만 정중히 읍하고 환담한 후 헤어졌다. 그들은 제왕공이 조금도 강요하는 것이 없는 데 대해 크게 감동했다. 그 후 제왕공은 모든 제후가 자기를 따르는 것을 알고 송나라, 노나라, 진나라, 정나라, 위나라, 허나라 등 모든 나라를 송나라 유 땅으로 불러 모았다. 그리고 사별로서 맹약하고 비로소 맹주의 칭호를 받았다. 때는 주리왕 3년 겨울이었다. 한편 초문왕 웅자는 식나라 규시를 부인으로 삼고 극진히 총애했다. 3년 동안 규시는 장자 웅간, 차자 웅운 두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규시는 3년이 지나도록 멸망한 모국 식나라를 잊지 못했고 초문왕과 더불어 말을 하지 않았다. 하루는 초문왕이 이를 괴이하게 여겨 말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규시는 눈물만 흘리고 대답이 없었다. 그 까닭을 기어이 알아내고 싶어 초문왕이 또다시 묻자 규시는 마지못해 대답한다.
한 여자로 태어나 두 지아비를 섬겨 절개도 지키지 못했고 죽지도 못하였사옵니다. 그러니 무슨 면목으로 사람을 대하며 말을 주고받을 수 있겠나이까. 말을 마치고 귀신은 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초문왕이 말한다. 이 일은 모두 채후 헌무 때문이요. 과인이 부인을 위해 그 원수를 갚으리니 너무 상심마시오. 이에 초문왕은 군대를 일으켜 채나라로 쳐들어갔다. 초나라 군사가 채나라의 붓당까지 쳐들어가자 채후 헌무는 초군 앞에 나가 웃옷을 벗고 꿇어 엎드려 사죄했다. 그리고 창고에 있던 모든 보물을 꺼내 초문왕에게 진상했다. 이에 초문왕은 비로소 채나라에서 군대를 거두었다. 이 소문을 들은 정여공은 겁이 났다. 곧 사신을 초나라에 파견하여 자신의 보기를 알렸다. 군의를 되찾은 지 2년이 지나고서야 이를 고하다니 이는 과인을 능멸하는 태도로다. 초문왕은 정나라 사신을 꾸짖고 다시 군사를 일으켜 정나라를 쳤다. 정나라는 감히 대항하지 못하고 초군 앞에 나가서 백배 사죄하며 화평을 요청했다. 초문왕은 사죄를 받자 회군했다. 이때가 주류왕 4년이었다. 그 후 정여공은 초나라가 두려워 감히 제나라에 조례하지 못했다. 제황공은 사신을 보내 정여공을 꾸짖었다. 정여공은 후에 다시 불러 정경으로 삼은 숙첨을 제나라로 보냈다. 숙첨이 제황공을 배하라고 아랜다. 우리 정나라는 초군의 위세에 눌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만 지키고 있었사옵니다. 그런 까닭으로 조공을 바치지 못했나이다. 제왕공은 숙첨의 불손한 변명이 미워서 그를 군부에 잡아가뒀다. 어느 날 밤 숙첨은 담을 넘어 도망쳐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런 사건이 있은 뒤 정나라는 제나라를 등지고 초나라만 섬겼다. 한편 주류왕은 제위 5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왕자 낭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주해왕이다. 주해왕 2년의 일이다. 초문왕 웅자는 음란하며 그 성격이 포악하여 정사는 돌보지 않고 전쟁을 즐겼다. 지난해에 초문왕은 파나라 군주와 함께 신나라를 정벌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초문왕은 파나라 군사를 몹시 멸시했다. 이에 파나라 왕은 크게 노하여 그 분풀이로 초나라의 나처를 습격하여 승전했다. 그곳을 지키던 장수 여모는 간신히 백길로 도망해 초문왕에게로 돌아갔으나 초문왕은 파군을 진압하지 못한 죄를 물어 여모를 처형해버렸다. 이에 염시일족은 초문왕을 증오했다. 그들은 파나라와 힘을 합해 초나라를 치기로 했다. 마침내 파군이 초나라를 치자 초문왕은 친히 나아가 접전했다. 염시일족은 초군을 가장해 초군에 끼어들었다. 그리고 초문왕을 찾아 싸움을 돕는 척하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활시위를 당겼다. 화살은 얼굴을 돌리던 초문왕의 뺨에 명중했다. 염시일족은 사정없이 초군을 무찔렀다. 초군은 혼란해지기 시작했고 파군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쳐들어갔다. 초군은 대패에 달아났다. 초문왕은 패잔병을 거느리고 돌아와 성문을 두드렸다. 성 안에서 육권이 묻는다. 왕은 싸움에 이기셨나이까? 패전했노라. 초문왕의 대답에 육권이 다시 말한다. 선왕 이래로 초군은 싸워 이기지 못한 적이 없었나이다. 타나라는 조그만 나라이옵니다. 그런데 왕은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패전했으니 반드시 세인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황나라가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있으니 만일 왕께서 황나라를 토벌하고 돌아오시면 이번 수치를 씻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육고는 성문을 굳게 닫고 왕을 들이지 않았다. 초문왕은 분을 이기지 못해 모든 군사를 향해 말한다. 황나라를 쳐서 이기지 못한다면 과인은 결코 돌아오지 않겠노라. 초문왕은 군사들을 고무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황나라를 쳐 대승했다. 황군을 쳐부순 날 밤 진영에서 깊이 잠이 든 초문왕은 꿈을 꾸었다. 전에 식나라 군우가 산발한 머리를 흔들며 나타났다. 무슨 죄가 있기에 나를 죽게 하고 또 내 나라와 내 아내를 빼앗아 갔느냐.
내 이미 상제께 내 죄를 모조리 고했노라. 하고 그는 초문왕의 뺨을 쳤다. 초문왕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화살 맞은 뺨이 찢어져 피고름이 흘렀다. 초문왕은 즉시 회군했다. 초나라 추땅에 이르러 유숙하던 그날 밤에도 초문왕은 흉몽을 꿨다. 그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다 말고 졸도했다. 그 길로 초문왕은 세상을 떴다. 초나라 육건은 초문왕의 시체를 맞아 장례를 지냈다. 초문왕의 장자 운간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왕의 장사를 치른 뒤 육건이 말한다. 나는 2번이나 왕명을 거역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나를 죽이지 않았다. 내 어찌 감히 살기를 바라겠는가. 왕을 따라 지하로 가리라. 이에 가족을 돌아보며 유언한다. 내 죽거든 성문 곁에 장사 지내 자손들로 하여금 내가 문을 지키고 있음을 알게 하라. 말을 마치자 육고는 스스로 자기 목을 찔러 죽었다. 운간은 육곤의 죽음을 불쌍히 여겨 그 자손들로 하여금 대혼의 벼슬을 하게 했다. 초문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정여공은 매우 기뻐했다. 숙첨이 아랜다. 신이 듣건대 남에게 의지하면 위태롭고 사람의 신하된 자는 굴욕을 면할 수 없다고 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제나라 초나라 양대 세력 사이에 놓여 있으므로 수모를 감수하지 않으면 위태로울 수밖에 없사옵니다. 선군, 황공, 무공, 장공께서는 3대가 왕조의 경사가 되어 열국 중에서도 그 관위가 높아 열국 제후를 굴복시켰나이다. 지금 주나라에서는 새로운 왕이 왕통을 계승했사옵니다. 괭나라, 진나라가 왕께 가서 조례하니 왕은 그들에게 잔치를 베푸시고 옥 5쌍과 말 3피를 하사하셨다고 하옵니다. 주공께서도 주나라에 조공하시고 왕의 총애를 입어 선대와 같이 경사직을 맡으시면 대국인들이 우리를 간섭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나이다. 정여공은 그 계책을 옳게 여겨 대부 사숙을 낙양에 보내어 조례하게 했다. 사숙이 주나라에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한다. 주 왕실에 큰 난이 일어났사옵니다. 정여공이 묻는다. 무슨 난이요? 사숙이 대답한다. 지난날 주장왕이 총애하던 애첩이 있는데 이름은 왕효라 하옵니다. 그 소생이 왕자 퇴인데 주장왕은 생전에 퇴를 몹시 사랑했다 하옵니다. 이번에 신앙이 즉위하자 퇴는 아저씨뻘이 됨을 믿고 거만하고 횡포하게 굴었답니다. 이에 신앙은 그를 미워하여 그 일당인 자금, 축계, 천부의 밭을 빼앗았다 하옵니다. 또 신앙 궁전 옆에 새로이 동산을 쌓기 위해 왕궁에 근접해 있는 왕자 퇴의 사부 위국의 점포와 변백의 집을 몰수하고 터를 넓혔다고 하옵니다. 그리고 요리 쌓인 속속이 바치는 음식이 맛없다 하여 그의 녹을 줄였습니다. 이에 5대부와 속속이 함께 난을 일으켜 왕자 퇴를 받들어 신앙을 쳤다 하옵니다. 주공 기부는 힘을 다해 싸웠으나 마침내 패하여 소백요와 함께 왕을 모시고 언 땅으로 피난했다 하옵니다. 그래서 5대부는 왕자 퇴를 왕으로 세웠사오나 민심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이때를 놓치지 마시고 주공께서 군사를 일으켜 망명한 왕을 다시 황궁케 하시면 만세의 공훈이 될 것이옵니다. 그 말이 옳소. 이제 과인이 사람을 보내 왕자 퇴를 타일로 보겠소. 만일 그가 회개한다면 굳이 군사를 일으킬 것까진 없지 않겠소. 정여공은 이렇게 말하고 곧 사신을 언 땅으로 보내 망명 중인 주해왕을 영접하여 잠시 여급으로 모셨다. 또 한편으로는 사신을 시켜 왕자퇴에게 서신을 보냈다. 도리 듣건대 신하로서 임금을 범하는 것을 불충이라 하며 아우로서 형을 범하면 이를 불순이라 하오. 불충불순하면 하늘에서 재앙을 내린다 했는데 왕자는 어찌 그걸 모르십니까? 왕자는 간신의 계교를 잘못 듣고 큰일을 저지른 듯하니 만약 회개하고 재앙을 두려워한다면 즉시 천자를 도로 맞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싫다면 변방으로 물러가십시오. 오랑캐들과 함께 살게 될지라도 천하 사람들에게 사죄하는 것이 되오리다. 왕자는 속히 물러날 준비를 하십시오.
왕자태는 이 서신을 읽고 얼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였다. 5대부가 아랜다. 일단 호랑이를 탔으니 다시 내릴 수는 없사옵니다. 이미 만승천자로 높이 오르셨는데 다시 신하로 물러설 수 있나이까. 이는 정여공이 사람을 속이는 수작이오니 고지 듣지 마시옵소서. 이에 왕자태는 정나라 사신을 축출했다. 한편 정여공은 역성에 가서 주혜왕께 조례했다. 그리고 왕명을 받들고 낙양으로 쳐들어갔으나 보배로운 기물만을 취해가지고 역성으로 돌아갔다. 이때가 주혜왕 3년이었다. 그해 겨울 정여공은 서객공에게 사람을 보내 함께 의병을 일으켜 왕을 복위시키자고 제의했다. 서객공은 그 제의를 쾌히 승낙했다. 주혜왕 4년 봄 정나라 괭나라 군우는 군사를 거느리고 정나라 땅에서 회견했다. 그해 4월에 두 나라 군사는 왕성을 공격했다. 정여공은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왕성 남문을 쳤다. 그리고 객공은 북문을 공격했다. 한편 위국은 왕자 퇴를 만나기 위해 황급히 국문을 두드렸다. 이때 왕자퇴는 후원에서 소의 여물을 먹이고 있었다. 그는 평소 소를 좋아하여 친히 수백 마리를 길렀는데 그가 출입할 때면 시종들이 다 소를 타고 뒤따랐다. 퇴가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기를 거절하자 위국은 초조했다. 일이 몹시 급한데 이를 어찌해야 하나. 위국은 궁여지책으로 왕자 퇴의 명령이라고 사칭하고 변백, 자금, 축계, 첨부로 하여금 성루에 올라가 적을 맞게 했다. 성안의 백성들은 왕자 퇴에 복종하지 않다가 주혜왕이 돌아왔다는 소문을 듣고 환호성을 올리며 송문을 열어 환영했다. 위국은 급히 국서를 작성했다. 위나라에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 국서를 미처 다 쓰기도 전에 사방에서 종소리가 요란스럽게 일어났다. 아랫사람이 황급히 달려들어와 보고한다. 이미 옛왕이 입성에 조정에 좌정했습니다. 위국은 탄식했다. 잡힐 것을 두려워한 그는 스스로 칼로 목을 찔러 죽었다. 축계와 자금은 난군 속에서 죽고 변백과 첨부는 사로잡혔다. 요행이 왕자태는 서문으로 도망했으나 곧 추격하는 군졸들에게 잡혔다. 어처구니 없게도 왕자태는 달아나면서도 석속에게 소를 몰라고 했다. 살찐 소들은 잘 뛰지를 못했다. 그날 왕자태는 변백 첨부와 함께 차명을 당했다. 주혜왕은 보게하자 정나라의 혼의 동쪽의 땅을 하사하고 서객공에게는 주천 땅과 술잔 여러 개를 주었다. 정여공과 서객공은 주혜왕에게 사은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정여공은 돌아가던 길에 병을 얻어 귀국하자 바로 세상을 떠났다. 모든 신하들은 세자 처벌받들어 군위에 모셨다. 그가 정문공이다. 주혜왕 5년 진성공은 공자 어구가 모반할까 의심해서 그를 죽여버렸다. 공자와는 진여공의 아들로서 평소 공자 어구와 절친하게 지냈다. 그는 공자 어구가 죽음을 당하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제나라로 달아났다. 제왕공은 공자 완의 망명을 용납하고 백관을 관장하는 왕정이란 벼슬을 내렸다. 어느 날 제왕공은 공자 완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며 즐겼다. 어느덧 해가 저물었다. 제왕공은 촛불을 밝히고 미진한 흥을 풀려 했다. 그러자 공자완이 말한다. 신은 다만 낮에만 주공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밤에 촛불까지 켜고 감히 술자리를 계속할 수는 없사옵니다. 그대는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다. 제왕공은 찬탄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궁으로 돌아갔다. 이튿날 제왕공은 공자완의 태도가 예의 바르고 어질다 하여 전 지방을 하사하고 그 소출로 생활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공자완은 후세의 전시의 시조가 됐다. 그 해의 노장공은 혼사를 추진하기 위해 제나라 대부 고해를 방땅에서 만났다. 노장공의 어머니인 노부인 문강은 친정 오빠인 동시에 정부였던 제양공이 참살당하자 애통한 나머지 병을 얻었다. 거나라 의사가 문강을 진맥했다. 그러자 문강은 음욕을 이기지 못해 거나라 의사를 궁에 머물게 하고 침식을 함께 했다.
얼마 후 거나라 의사는 자기 나라로 돌아갔으나 문강은 치료를 핑계하고 거나라를 들락거렸다. 문강의 음욕에 거나라 의사는 나날이 수척해 갔다. 한우 수 없이 그는 힘센 남자를 청거하고 물러섰다. 문강의 음욕은 늙을수록 더했다. 그리하여 문 남성과 관계했으나 제왕공만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을 항상 탄식했다. 주해왕 4년 7월 문강은 병이 골수 깊이 파고들어 마침내 노나라 별궁에서 세상을 뜨게 됐다. 문강이 노장공에게 유언한다. 나는 제나라 사람으로 노나라에 시집을 왔소. 듣건대 제왕공의 딸이 장성에 지금 18세라 하니 지난날 언약한 대로 속히 결혼하여 육궁의 위를 바로잡도록 하오. 상 치르는 기한이 끝나야 혼인할 수 있다는 제도에 구애받지 마오. 그래야 내가 저 세상에 가서도 마음을 놓을 것이오. 문강의 유언은 계속된다. 나의 친정인 제나라가 지금 폐업을 도모하고 있으니 그대는 삼가 제나라를 섬겨 두 나라 우호에 어그러지지 않도록 하오. 문강은 마침내 세상을 떠났다. 노장공은 상례에 따라 문강을 장사 지냈다. 그리고 모친의 유언에 따라 그 해에 혼인하려고 신하들과 더불어 논의했다. 대부 조기가 아랜다. 빈소를 모시고 있는 몸이오니 청컨대 3년상을 마친 후에 거행하옵소서. 노장공이 대답한다. 내 모친의 유언이요. 상중에 하는 것이 빠르다면 탈상되면 너무 늦으니 그 중간쯤이면 어떻겠소. 마침내 소상을 마친 뒤 청혼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노장공과 고외의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노장공이 상중임을 들어 제왕공이 혼례기일을 늦춰 주해왕 7년에 이르렀어야 의견의 합치를 보았고 또 그해 가을이 길하다 하여 혼례하기로 했다. 노장공 제위 24년, 그 나이 37이었다. 제왕공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노장공은 몹시 기뻐서 모든 것을 극히 사치스럽게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친 노왕공이 지난날 제나라에서 참변을 당해 죽은 일로 인해 제나라 여자를 아내로 맞는 것이 불안하기도 했다. 이에 그는 혼령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노왕공의 신의를 모신 궁을 중건했다. 그 대들보를 곱게 단장하고 석가래에 정묘한 조각을 했다. 대부 어손이 그 혼사를 극구 반대했으나 노장공은 이를 듣지 않고 그해 8월에 제녀 강씨를 맞아 혼인했다. 그녀가 바로 애강이다. 노장공은 강씨를 맞을 때 자기를 낮추어 소군의 예를 했다. 그리하여 서로 똑같은 패백을 교환했다. 이에 어손이 탄식한다. 남녀가 서로 똑같은 예물을 교환하다니 이는 여자가 남자를 하대하는 것이 된다. 남녀는 유별하다 했는데 이제 부인이 그 절도를 더럽혔으니 어찌 예법이 바로 서겠는가. 아무튼 노장공이 제나라 애강을 부인으로 삼은 뒤 제나라 노나라의 우호는 더욱 돈독해졌다. 그 후 제왕공은 노장공과 연합해서 서나라를 치고 오랑캐를 토벌했다. 이로써 서나라와 오랑캐는 제나라에 대해 신하로서 순종했다. 제나라가 날로 강성해지자 정문공은 제왕공이 자기 나라를 치러 오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드디어 정문공은 사신을 제나라로 보내 동맹을 요청했다. 20. 헌공위복. 주해왕 10년 서나라와 오랑캐가 다 제나라에 신복했다. 제나라가 더욱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혹 자기 나라를 치지나 않을까 두려워한 정문공은 제왕공에게 사신을 보내 맹약을 청했다. 제왕공은 다시 송나라, 노나라, 진나라, 정나라 등 네 나라 군우와 유 땅에서 만나 회맹했다. 이리하여 여러 군우들은 모두 제나라를 섬기게 되었다. 제왕공은 귀국하여 크게 잔치를 베풀고 신하들을 위로했다. 모두 술이 거나하게 취했을 때 포수가가 제왕공 앞으로 나아가 술잔에 넘치도록 술을 따라 올리며 축하한다. 만수무강하소서. 제왕공이 술을 받아 마시고 말한다. 즐겁도다. 오늘의 술자리요. 포수가가 다시 아랜다. 신이 듣건대 총명한 군주와 어진 신하는 아무리 즐거울지라도 지난날 근심하던 때를 잊지 않는다 하옵니다.
주공은 지난날 망명생활을 하시던 때를 잊지 마시고 관중은 지난날 함거에 갇혔던 일을 잊지 말고 영척은 소목이던 날의 수치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 아옵니다. 포수가의 말에 제왕공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한다. 과인과 함께 모든 대부들은 포수가가 지금 한 말을 잊지 마오. 이는 우리 제나라 사직의 무궁한 복이로다. 이날 제왕공과 신하들은 마음껏 즐기다가 헤어졌다. 어느 날 주예왕에 사신 소백료가 제나라에 왔다. 제왕공은 그를 공간으로 영접했다. 소백료는 주예왕의 칙명을 받들어 제왕공을 방백으로 삼고 태공의 직위를 제수했다. 그리고 위나라 정벌에 대임을 맡긴다는 왕명을 전했다. 지난날 위후 사기 왕자 퇴를 도와 왕위에 앉게 한 일이 있으니 이는 역적을 돕고 순리를 범한 것이다. 짐은 그 분함을 잊지 않았으나 10년이 지나도록 아직 위를 치지 못하고 있다. 그대는 짐을 위해서 이 분한을 품어주기 바라노라. 주예왕 11년 제왕공은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위나라로 쳐들어갔다. 이때 위혜공 사근 죽고 그의 아들 적이 군의를 이은 지 이미 3년이니 그가 바로 위의공이다. 위의공은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싸웠으나 대패했다. 그는 장자인 개방을 시켜서 금백 5수레를 제왕공에게 바치고 강화를 청했다. 제왕공이 말한다. 자고로 아비가 지은 죄는 그 자손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하였으니 과인은 천자의 명을 따르는 것에 불과하다. 더 이상 위나라에 무엇을 바라겠는가. 위나라 세자 개방은 제군의 강성함을 보고 제나라에 가서 벼슬을 살고 싶다고 청한다. 제나라에 가서 군우를 모시고 싶사옵니다. 제왕공이 묻는다. 그대는 위후의 장자로 장차 위나라 군위에 오를 사람인데 어찌 군우의 자리를 버리고 과인을 섬기려 하는가? 개방이 다시 아랜다. 천하의 어진 군주이신 명공을 말고삐라도 잡고 좌우에서 모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영광이겠나이다. 어찌 그것이 군우의 자리만 못하오리까? 이에 제왕공은 개방을 어여삐 보아 대부벼슬을 주었다. 제왕공의 총애를 받은 수초, 여가, 개방 3사람을 제나라 사람들은 삼귀라 불렀다. 그 후 개방이 다시 제왕공에게 아랜다. 위후의 여동생이 매우 아름다우니 청하여 얻으시옵소서. 지난날 위혜공은 죽기 전에 그의 딸을 제완왕에게 잉첩으로 준 일이 있었다. 지금 말하는 위후의 여동생이란 바로 그 잉첩의 친동생을 가리키는 것이다. 제왕공은 위나라로 사신을 보내 위후의 여동생을 첩으로 주기를 청했다. 위의공은 감히 거절하지 못하고 자기 여동생을 제왕공의 첩으로 보내니 그 언니를 장위이라 하고 그 동생을 소위이라 한다. 진나라는 희씨가 본성이다. 진우는 그 조상이 주나라 왕실의 반계로서 벼슬은 후작이었다. 주성왕의 동생인 수구로부터 9대째가 진목후이다. 진목후는 아들 둘을 두었는데 장자는 구요, 차자는 성사이다. 진목후가 세상을 떠나자 장자구가 군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진문후이다. 진문후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소우가 군위를 계승한다. 진소우는 숙부 환숙이 강하고 사나운 것을 두려워하여 고곡을 떼어주어 환숙을 고곡백으로 봉했다. 그 후 진나라는 옥이라 국호를 고치니 진은 둘로 갈라졌다. 이를 이진이라 했다. 진소우가 군위에 오른 지 7년째 되던 해 대부 반부는 진소우를 죽이고 고곡백을 데려왔다. 이게 백성들은 고곡백이 군위에 오르는 것을 반대하여 난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반부를 죽이고 진소우의 동생 평을 군위에 올렸다. 이가 곧 진효우이다. 진효우 제2 8년에 환숙이 죽었다. 그의 아들 선이 뒤를 이으니 그가 고곡 장백이다. 진효우 15년에 고곡백은 이글 쳤다. 진효우는 고곡 장백을 맞아 싸웠으나 패하여 죽음을 당했다. 이게 백성들은 진효우의 동생 극을 군위에 세웠다. 이가 진학후이다. 진학후는 제위 2년째에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고곡을 쳤다. 그러나 그 또한 패해 수나라로 달아났다. 이어 익은 진학후의 아들 광을 군위에 세웠다. 그가 진해후이다. 진해후 2년에 고곡의 장백은 세상을 떠나니
그의 아들 칭대가 뒤를 이었다. 그가 곧 고곡무공이다. 진해 후 9년에 고곡의 진무공은 장수 한만과 양갱을 거느리고 이글 쳤다. 진해 후는 그들을 맞이하여 힘껏 싸웠으나 패하고 죽었다. 이렇게 진나라는 익과 고곡으로 양분되어 싸움이 그치지 않았다. 주한왕은 경사인 객공 인부에게 명하여 그 아우 민으로 이계 군의를 잇게 했다. 이가 곧 진소자후이다. 진소자후 4년에 고곡무공은 진소자후를 유인해서 죽였다. 그리고 이게서 다시 군우를 세울 여유를 주지 않고 쳐들어가 진나라를 통일했다. 결국 익은 고곡을 병합하지 못하고 고곡이 익을 통일하게 된 것이다. 진무공은 나라를 통일하자 강에다 도읍을 정하고 분열전의 국호인 진으로 다시 환원했다. 그리고 진나라 창고에 있는 보물을 전부 주의왕에게 헌납했다. 주의왕은 진무공이 바치는 뇌물을 받고 일군만 거느릴 수 있다는 제한을 두어 진나라를 승인했다. 진무공은 군위에 오른 지 39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진무공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괴제가 군위를 이으니 그가 곧 진홍공이다. 진홍공은 고곡의 후예였으나 환숙 장백의 자손들이 혹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의심했다. 그리하여 진홍공은 대부 사위의 계책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자손들을 유인하여 모두 죽여버렸다. 진홍공은 사위의 공을 높이사 그를 대사공으로 삼았다. 그리고 도읍인 강읍의 규모를 크게 하니 대국의 도읍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다. 진홍공이 아직 세자로 있을 때의 일이다. 그는 가희를 취하여 비로 삼았으나 오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여 대융주의 조카딸 호의를 맞아 아내로 삼았다. 호의는 아들 중의를 낳았다. 또 진홍공이 총애하던 소융 윤씨의 딸도 아들 이호를 낳았다. 진홍공의 아버지 진무공도 그 아들 못지않게 여색을 밝혀 늙은 나이에 제나라에 청원했다. 제왕공은 장녀인 제강을 진무공에게 출가시켰다. 제강은 나이가 어리고 아름다웠다. 그러나 진무공은 늙어 제강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진무공의 아들 진홍공과 제강이 어느 틈에 서로 눈이 맞아 통정을 하니 드디어 아들을 낳았다. 진홍공은 자기 서모와 사통하여 낳은 아들을 비밀히 궁 밖으로 내어보내 신씨라는 사람에게 기르게 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신생이라고 했다. 진무공이 죽고 진홍공이 대를 이었다. 정실인 가희가 죽자 진홍공은 부친의 후실인 제강을 부인으로 삼았다. 이때 호의와의 사이에서 낳은 중의의 나이가 21세였다. 소융 윤씨의 딸에게서 낳은 이호도 신생보다 연상이었다. 그러나 진홍공은 제강의 교태에 눈이 어두워 그 소생인 신생을 세자로 삼았다. 그리고 대부 두원간을 세자의 태부로 삼고 소부의 이극을 임명했다. 장차 큰 영화를 꿈꾸던 제강은 딸 하나를 더 낳고 죽었다. 그러자 진홍공은 죽은 가희의 동생을 맞아들여 부인으로 삼았다. 이가 곧 가군이다. 가군도 자식 없는 팔자인지 생산을 못했다. 그래서 제강이 남기고 죽은 딸을 기르게 했다. 그 제강의 딸이 후일 진목공의 부인이 된 목희이다. 진홍공 15년, 진홍공은 군대를 일으켜 여융을 쳤다. 진군에게 패하자 여용주는 큰딸 여희와 둘째 딸 소희를 바치고 강화를 청했다. 여희는 아름답기로는 초문왕이 빼앗아온 식나라의 귀부인에 비할 수 있을 정도였고 요사하기로는 운주왕의 비인 요부 달기와 같았다. 그 이듬해에 여희는 아들 해제를 낳았고 소희 역시 탁자를 낳았다. 여희는 지혜가 많고 꾀가 많아 갖은 아양과 교태로 진홍공의 총애를 독차지했다. 후에 여희는 정사에도 참여했는데 그 말은 10마디에 9마디는 채택되었다. 진홍공은 여희를 부인으로 세우고자 태보 곽원으로 하여금 점을 쳐보게 했다. 곽원이 기갑을 태워 열문을 보고 그 풀이한 바를 아랜다. 점괘로 보아서는 길하다 할 수 없사옵니다. 마음이 변하면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없고 흉한 냄새는 아무리 오래가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괘이옵니다. 진홍공은 이 분명한 점괘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여희에게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원공은 이번에는 태사 소를 불러서 상가지점을 쳐보게 했다. 어때? 길한가? 진원공이 성급하게 묻는다. 태사소가 아랜다. 아니옵니다. 예법에 적은 둘 있을 수 없다고 했으니 제후는 2번 장가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옵니다. 바르지 못한 일이니 이익이 있을 수 없사옵니다. 마침내 진원공은 과건과 소의 말을 듣지 않고 택일하여 종묘에 고한 다음 여희를 부인으로 삼고 소희를 차비로 삼았다. 어느 날 태사소가 대부 이극을 보고 탄식한다. 장차 진나라가 망하겠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이극이 묻는다. 진나라를 망칠 자가 누구요? 소가 대답한다. 바로 여융이요. 이극이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자 소가 설명한다. 하고랑이 유씨를 정벌했을 때 유씨 사람이 마리라는 여자를 바쳤소. 거랑은 마리를 탐해하다가 한나라를 망쳤소. 운주왕이 유수를 정벌했을 때 유소 사람이 그의 여식 달기를 바쳤소. 주왕은 달기를 탐해하다가 마침내 은나라를 망쳤소. 주유왕은 포인이 바친 포사를 총애하다가 마침내 서주를 망쳤소. 이제 우리 진나라는 여융을 정벌해서 여희를 얻었소. 지금 주공이 지나치게 여희를 총애하니 어찌 망하지 아니하겠소. 말을 마친 다음 소는 표현이 가버렸다. 마침 태복 과건이 왔다. 이극은 소가 한 말을 전하고 그의 의견을 물었다. 과건이 말한다. 우리 진나라는 한때 어지러울지는 모르지만 망하지는 않을 것이요. 옛날 당숙이 주송왕으로부터 우리나라 땅을 받을 때 점을 쳐보니 다시 왕국을 세운다는 궤가 나왔다 하오. 그런데 진나라가 망하기야 하겠소. 이극이 다시 묻는다. 만일 난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언제쯤이겠소? 과건이 대답한다. 선악에 대한 보답은 10년을 넘지 않는다 했습니다. 10이란 가득 찬 수이기 때문에 그러하오. 이극은 과건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며 머리를 끄덕였다. 그 후 진원공은 여희를 더욱 사랑하여 그녀의 소생인 해제를 세자로 세우려 했다. 어느 날 진원공은 여희에게 그 뜻을 밝혔다. 그 말을 들은 여희는 마음속으로는 한없이 기뻤다. 그러나 신생이 이미 세자로 있으니 함부로 변경하는 날이면 모든 신하가 불복하여 간할 것이 틀림없고 또한 중이와 이호와 신생은 우애가 지극한 사이이므로 일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다. 여희는 이런 점들을 생각한 뒤에 무릎을 꿇고 대답한다. 지금 세자는 엄존하고 또 세자 선생은 어질고 아무 허물도 없사옵니다. 그런데 주공께서 첩의 모자를 생각하시어 굳이 세자를 패하고 제 소생을 세우려 하신다면 첩은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겠나이다. 진원공은 이렇듯 간사하기 짝이 없는 여희의 말을 고지 듣고 세자에 대한 말은 그대로 덮어두었다. 진원공이 특별히 총애하는 2 대부가 있었다. 그들은 양호와 동간호였다. 2 사람은 바깥일을 진원공에게 고해 바치고 총애를 믿고 갖은 농간을 다 부렸다. 그래서 진나라 사람들은 이 2 사람을 이호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또 시라는 이름을 가진 배우가 있었다. 그는 미소년으로 영리하고 구변이 좋아 진원공의 총애를 받아 자유로이 궁을 출입하다가 마침내 여희와 사통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어느 날 여희는 시와 사통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새 공자를 이간시키고 자기 아들을 세자로 세울 수 있겠느냐고 의논했다. 배우 시는 여희를 위해 계책을 일러준다. 지방을 다스린다는 구실로 새 공자를 먼 변방으로 떠나보낸 다음에 일을 꾸며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조정에 있는 대부가 힘을 써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호를 매수하여 일을 꾸며야 합니다. 그러니 군부인께서는 금운을 아끼지 마시고 그들과 손을 잡으십시오. 그들이 진언하면 주공은 그 청을 물리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여희는 많은 금운과 비단을 시에게 내주었다. 배우 시는 먼저 양호를 찾아갔다. 군부인이 대부와 친밀히 지내고자 소인을 보내시어 경의를 표하라 하셨습니다. 양호가 크게 놀라 묻는다. 군부인께서 어찌 이렇듯 내 생각을 하시는가? 반드시 그 까닭이 있을 것일세. 그대가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이 선물은 받을 수가 없네. 그러자 시는 여희의 계책과 소망을 실토했다.
이러한 일은 동간호의 힘을 빌지 않는다면 성취하기가 어려울 것일세. 그렇잖아도 군부인께서는 동간호 대부에게도 경의를 표하라 하셨습니다. 양호는 시와 함께 동간호의 집을 방문했다. 세 사람은 그날 밤늦도록 앞일을 의논했다. 이튿날 양호가 진홍공 앞에 나아가 아랜다. 고곡은 성군의 종묘가 있는 곳이고 포와 굴은 오랑캐 땅과 가까운 우리 변경의 요지이니 이 세 고을은 반드시 다스릴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들 중요한 고을에 주인이 없으면 백성들도 주공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또 변방에 주인이 없으면 오랑캐가 항상 침략할 기회를 엿볼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세자로 하여금 고곡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중이, 이호 두 공자를 각각 포와 굴땅에 보내시어 그곳을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연후에 주공은 중앙에 자정하시어 나라를 다스리시면 나라의 기초가 반석과 같이 튼튼해질 것이옵니다. 진홍공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한 후에 하문한다. 세자를 먼 지방에 내보내도 괜찮겠소. 이에 동간호가 대답한다. 신의 소견도 양호와 같사옵니다. 세자는 군우의 다음 가는 지위이옵니다. 그런데 고곡은 우리나라의 둘째 가는 읍이니 세자가 아니면 감히 누가 가서 주장할 수 있겠사옵니까? 진홍공이 또 묻는다. 고곡은 그렇다 치고 포와 굴은 황야인데 어찌 공자가 가서 지킬 수 있겠소? 동간호가 머리를 조아리며 다시 아랜다. 성을 쌓지 않으면 황야 그대로이나 그곳에 성을 쌓으면 도읍이 되옵니다. 양호가 그 말에 맞장구를 쳤다. 하루아침에 두 고을이 느니 안으로는 버렸던 것을 포용한 것이 되고 밖으로는 변방을 개척한 것이 되옵니다. 진나라는 이로부터 더욱 강대해질 것이옵니다. 진원공은 두 대부의 진언을 받아들여 세자 신생을 고곡에 보내어 다스리게 하고 태부 두원간으로 하여금 수행케 했다. 그리고 중이는 포로, 이호는 굴로 보내어 각기 변경을 다스리게 했다. 호모는 중이를 따라 포로 가고 여의생은 이호를 보좌하기 위해 굴로 갔다. 또 조숙을 고곡으로 보내 성을 증축케 했다. 그 성을 신성이라 했다. 진원공은 또 사위를 포와 굴로 보내 두 곳에 성 쌓는 것을 감독해 했다. 사위는 그곳에 가서 흙으로 성을 쌓았다. 그래서 일이 아주 쉽게 끝났다. 아랫사람이 염려하여 사위에게 말한다. 일을 이렇게 날림으로 했으니 혹여 성이 경고하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사위가 웃으면서 말한다. 그 점이라면 염려할 것 없네. 수년이 못 가서 이 두 성은 서로 원수간이 될 테니까. 사위는 이미 여희가 자기 소생인 해제를 세자 자리에 앉히려는 계획을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세자 신생과 두 공자는 다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되고 여의 소생의 해제와 소의 소생의 탁자만이 진홍공의 좌우에 남아있게 되었다. 여희는 더욱더 교태를 부리고 아양을 떨어서 진홍공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뒤 진홍공은 새로 상하 2군을 편성했다. 자신은 상군을 주재하고 세자 신생으로 하여금 하군을 주재케 했다. 그리고 대부 조숙과 필만을 거느리고 경나라, 광나라, 위나라를 정벌하여 멸망시켰다. 진홍공은 경은 조숙에게 주고 위는 필만에게 주어 각각 다스리게 했다. 세자 신생이 하군 장수로 나가 큰 공을 세우는 바람에 백성들이 더욱 따르게 되자 여희는 그를 더 한층 시기하고 꺼리게 되었다. 동시에 모함할 생각도 점점 커졌다. 초나라의 공자 웅간, 웅운 두 형제는 문부인 식귀의 소생이었다. 아우 웅운은 그 형 웅간에 비해 재주가 월등해서 문부인의 편애를 받았고 백성들도 그를 더 존경했다. 웅간은 이미 왕위를 계승했으나 자기보다 모든 점에서 뛰어난 그 동생 웅운을 미워하고 꺼렸다. 기회만 있으면 처치해버릴 작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웅운을 존경하는 신하들이 많았으므로 쉽사리 실행하지 못하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웅간은 정사에는 등한했고 오로지 사냥에만 흥미를 가져 거기에 열중했다. 그는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업적을 한 가지도 이루지 못했다. 신하들도 백성들도 그를 존경하지 않았다.
아우웅우는 이러한 정세를 누구보다 세밀히 관찰했으므로 비밀리 무사를 양성했다. 어느 날 웅우는 운간이 사냥 가는 기회를 이용해 미리 양성해둔 무사들을 도중에 매복시켜 두었다. 무사들은 웅운의 지휘 아래 운간의 수레를 습격해 그를 죽였다. 운간을 죽인 웅우는 어머니 문부인에게 형이 병으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문부인은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는 의심했으나 그 사실을 굳이 밝히려 하지 않았다. 모든 대부에게 명하여 문부인은 웅운을 왕위에 올리게 했다. 이가 곧 초송왕이다. 초송왕은 운간이 왕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며 선왕으로 대우하지 않고 도오라는 호만 내렸다. 초나라에서는 미성군을 오라고 하는 데서 연유한 것이다. 초성왕은 또 운간을 왕래로 장사 지내주지도 않았다. 초성왕은 숙부 왕자선을 영윤으로 임명했다. 이가 곧 자원이다. 자원은 형인 초문왕이 죽은 뒤부터 항상 왕위를 노렸다. 왕위뿐 아니라 그는 그의 형수 문부인에게도 흑심을 품고 있었다. 천하절색으로 이름 높은 문부인과 남몰래 사통하고 싶었지만 여러 신하들의 눈이 두려웠다. 당시 운간과 웅우는 아직 어려서 거리낄 것이 없었으나 가장 두려운 것이 투백비였다. 투백비는 강직한 충신이었으므로 그의 눈이 두려워 자원은 오만하게 날뛰지 못했다. 주해왕 11년에 투백비가 병으로 죽었다. 자원은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다. 자원은 곧 내국 옆에 큰 관사를 새로 지었다. 그곳에서는 날마다 가무와 조악이 그치지 않았다. 문부인을 들뜨게 하여 유혹하려는 자원의 계책이었다. 문부인이 궁녀에게 묻는다. 궁 밖에서 음악 소리가 저렇게 연일 들려오니 무슨 일이냐? 궁녀가 아랜다. 영윤 자원이 신간을 짓고 즐기는 것이옵니다. 문부인이 말한다. 성군은 창을 들고 춤을 추어 군사를 훈련하여 제후를 정복하셨다. 그래서 언제나 제후들의 조공이 그치지 않았다. 지금 우리 초나라 군사가 중국에 가보지 못한 지가 10년이 넘는다. 영유는 이를 정벌할 생각은 하지 않고 미망인 옆에서 음악과 춤만 즐기다니 해괴한 일이 아닌가. 이 말을 전해 들은 자원은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부인도 중언을 잊지 아니하는데 나는 그걸 잊고 있었다. 정나라를 치지 않고는 장부라 할 수가 없다. 마침내 자원은 병거 600승을 거느리고 스스로 중군이 되고 투어강 투어를 전군으로 하고 왕손유 왕손가를 후군으로 하여 정나라를 쳐들어갔다. 한편 정문공은 초군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즉시 백관을 불러 상의한다. 도숙이 아랜다. 초군은 그 수가 많고 강함으로 우리 정나라 군대로서는 가히 대적할 수가 없사옵니다. 사세가 이러하오니 화평을 청하시옵소서. 뒤이어 사숙이 아랜다. 우리는 제와 서로 맹약한 사이옵니다. 제 나라의 구원을 청하면 반드시 달려올 것이니 구원병이 올 때까지 성문을 굳게 닫고 지키는 것이 상책이옵니다. 혈기왕성한 젊은이 세자화는 싸울 것을 주장했다. 각자의 주장을 듣고 있던 숙첨이 입을 열어 말한다. 신은 사숙의 의견이 가하다고 생각하옵니다. 초군은 머지않아 스스로 물러갈 것이옵니다. 정문공이 묻는다. 영윤 자원이 스스로 장수가 되어 쳐들어오는데 그리 쉽게 물러가겠소? 숙첨이 대답한다. 일찍이 초나라가 다른 나라를 칠 때 병거를 600승이나 동원한 일은 없었사옵니다. 자원은 오직 문부인을 꿰려는 마음을 품고 승리를 얻으려 하는 것이옵니다. 만일 초군이 오면 신에게 물리칠 계책이 있으니 안심하시옵소서. 그때 초나라 군사가 이미 길질간을 거쳐 외곽을 부수고 외성문인 순문에 들어섰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렇다면 머지않아 성안대로인 규시에 당도할 것이다. 이 보고에 도숙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초국의 군대가 물밀듯이 쳐들어오니 만약 조속히 화평을 이룰 수 없다면 우선 동구로 피난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소. 숙첨이 태평스레 말한다. 과히 겁낼 것 없소. 숙첨은 곧 무사들을 성내에 매복시키고 성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백성들은 전과 다름없이 거리를 왕래하며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맨 먼저 정나라 성에 이른 초군의 전대 투어강은
성중에 아무런 동정이 없음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우리가 쳐들어온 것을 알 텐데 이렇게 조용한 것을 보면 필시 무슨 속임수를 쓰는 모양이다. 경솔한 입성은 삼가야 한다.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고 자원이 도착하기를 기다려 상의한 후 행동하기로 했다. 그는 휘하병마를 정성에서 오리쯤 떨어진 곳에 멈추게 했다. 오래지 않아 자원이 대부대를 이끌고 당도했다. 투어강은 정나라 도성 안의 광경을 상세히 보고했다. 자원은 친히 높은 언덕에 올라가 정성을 바라보니 투어강의 보고와는 달리 깃발이 정연하고 군사가 숲처럼 늘어서 있었다. 자원이 이를 보고 탄식하며 말한다. 정나라에는 훌륭한 신하가 3사람 있다고 들었는데 그들의 계책은 측량할 수 없구나. 만일 이번 거사에 실패하면 무슨 면목으로 문부인을 대할 수 있겠는가. 우선 정나라의 허실부터 탐지한 후에 성을 공격할 것이로다. 이튿날이었다. 초군의 후군을 맡은 왕손유로부터 급한 정보가 들어왔다. 지금 제후가 송나라 노나라 군우와 함께 친히 대군을 영솔하고 정나라를 구원하러 오는 중이라 합니다. 자원은 이 보고를 듣고 크게 놀랐다. 제후가 돌아갈 길을 끊으면 우리는 앞뒤로 적을 맞게 되어 포위당하고 만다. 내 이번에 정나라를 쳐서 규시까지 이르렀으니 승전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원은 가만히 하령한다. 모든 군사는 입에 막대기를 물어 함매하고 말방울을 떼어버려라. 그날 밤 초군은 정군의 추격이 두려워 군막도 걷지 않고 달아났다. 정성을 벗어난 후에야 초군은 겨우 북을 울리고 개성가도 드높이 본국으로 돌아갔다. 자원은 먼저 사람을 보내어 문부인에게 고했다. 용륜께서 승전하고 지금 개선하는 중입니다. 문부인이 싸늘하게 대답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마땅히 만백성에게 알리고 장병에게 농공행상을 해야 할 것이요. 또 태묘에 고하고 선왕의 신령을 위로해야 할 것인즉 미망인인 내가 무엇을 간섭하리요. 이 말을 전해 들은 자원은 심히 부끄러워 할 말이 없었다. 초성왕 웅우는 자원이 싸우지도 않고 그대로 돌아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한편 정나라의 숙첨은 친히 군사를 독려하며 성을 순시하느라 잠을 자지 못했다. 새벽이 되자 숙첨은 초군의 진을 가리키며 말한다. 군막이 비어있는 걸 보니 초나라 군대가 이미 도망쳤도다. 군사들은 숙첨의 말을 믿지 않고 그 이유를 묻는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숙첨이 말한다. 군막이란 대장이 거처하는 숙소가 아니냐. 징을 울리고 공격하니 군사들의 소리로 떠들썩한 법이다. 그런데 지금 저기를 자세히 보아라. 그 위에서 무새들이 울고 있지 않는가. 군막에 사람이 있다면 저럴 수가 없다. 이는 필경 제나라에서 우리를 도우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재빨리 도망친 것이다. 또 얼마 후 첩자가 보고한다. 지금 제후의 구원부대가 우리나라로 오는 중이라 하옵니다. 초군은 그 소문을 듣고 구원군이 우리나라 경계에 아직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저희 나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자 정나라의 모든 군사는 숙첨의 밝은 지혜에 새삼 탐복했다. 정문공은 즉시 신하를 내보내어 제후와 송후, 노후를 영접한 다음 극진히 대접했다. 이런 일이 있으므로 정나라는 제나라에 감복하여 다시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한편 초나라 자원은 섣불리 정나라를 쳤으나 공을 세우지 못했으므로 내심 불안했다. 그럴수록 그는 왕위를 빼앗을 음모를 실천에 옮겨야겠다고 더욱 결심을 굳혔다. 그는 먼저 문부인을 차지한 후에 이를 도모하기로 결정했다. 그 무렵 문부인이 몸이 불편해서 자리에 누웠다는 소식이 들렸다. 자원은 문병을 구실 삼아 내궁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침구를 내궁 안으로 옮겨 그곳에서 기거하기 시작했다. 그가 궁에서 나오지 아니한 지 3일이나 되었다. 대부 투렴이 이 사실을 알고 즉시 궁중으로 달려갔다. 투렴이 자원의 침실문을 열고 보니 그는 거울을 앞에 놓고 살적을 다듬고 있었다. 투렴이 큰 소리로 꾸짖는다. 여기는 막중한 내궁이오. 신하로서 이런 무례를 저지르다니 영유는 빨리 궁 밖으로 나가시오. 자원은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반박한다. 이 궁실은 내 집이나 마찬가지다.
그대가 무슨 상관인가. 투렴은 더욱 목소리를 높여 꾸짖는다. 왕후의 존귀함은 아무리 형과 동생 사이라도 감히 터놓고 지내지 못하는 법이요. 영유는 선왕의 동생이지만 역시 신하임에 틀림이 없소. 신하는 궁궐에서 기침만 크게 해도 불경하다 하는데 내궁에서 잠을 자다니. 더구나 이곳은 과부인이 계시는 곳이요. 영유는 남녀 유별이라는 예법도 모른단 말이요. 투렴의 힐문에 자원은 크게 노하여 소리친다. 초나라의 정사는 내 손아귀에 있다. 감히 네 앞에서 그렇게 잔말이 많으냐. 자원은 좌우 사람에게 명하여 투렴의 손에 고랑쇠를 세워 궁중행랑에 가둬두었다. 이 사실이 문부인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문부인은 시녀를 시켜 투백비의 아들 투고고도에게 곧 궁으로 들어와서 나라의 위난을 구하라 하는 은밀한 전지를 내렸다. 문부인의 전지를 받은 투고고도는 이 사실을 초송왕에게 아뢰었다. 그리고 투어강 및 투방과 상의하여 한밤중에 무사를 영솔하고 궁을 포위하여 자원을 죽이기로 했다. 그날 밤 투고고도 일행이 무사를 이끌고 왕궁으로 갔을 때 자원은 한 궁녀를 끌어안고 취한 채로 자고 있었다. 바깥의 요란한 소리에 놀라서 깬 자원은 칼을 빼어들고 뛰어나왔다. 침실 문 앞까지 다가간 투반에게 자원이 호통을 친다. 내 놈이 난을 일으켰느냐. 투반이 노한 얼굴로 소리친다. 나는 난을 일으킨 자를 목베러 왔다. 자원과 투반은 서로 어우러져 싸웠다. 그들이 접전하여 수합이 채 못되었을 때 투어강과 투호가 달려왔다. 자원은 이들을 당할 수 없음을 알고 도망치려 했다. 투반이 재빠르게 따라가서 한 칼에 그의 목을 쳤다. 투고고도는 감금되어 있던 투렴의 고랑쇠를 풀어주고 함께 밖으로 나왔다. 이튿날 아침 초송왕 웅우는 백간의 조례를 받고 자원의 집을 토멸하고 그 죄상을 써서 거리마다 방을 붙이라 하고 명을 내렸다. 투고고도의 조부는 투야고이다. 그는 운나라 여자를 맞이해 투백비를 낳았다. 후에 투야고가 죽었을 때 투백비는 아직 나이가 어렸다. 투백비는 그의 모친을 따라 운나라로 가서 그곳 궁중을 드나들었다. 궁중의 운부인은 투백비를 무척 귀여워했다. 운부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투백비와 운녀는 서로 사이좋게 놀았다. 자라서도 친하게 지내다가 마침내 운녀는 투백비의 아이를 배웠다. 그 사실을 안 운부인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때에야 투백비의 궁중 출입을 금하고 딸을 국내에다 감금시켰다. 어느덧 10달이 지나 운녀는 아들을 낳았다. 운부인은 비밀히 사람을 시켜 그 아이를 몽택에다 버렸다. 투백비는 그 어머니와 함께 초나라로 돌아갔다. 어느 날 운우는 몽택으로 사냥을 갔다. 그는 몽택 물가에 큰 범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운우는 좌우에 명하여 그 범에게 활을 쏘게 했다. 그러나 연거푸 쏘아도 화살은 한 대도 맞지 않고 빗나가기만 했다. 범은 피하려 하지도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운우는 괴이하게 여겨 가까이 가서 범의 동정을 자세히 보고 오너라 하고 분부했다. 분부를 받고 갔던 자가 돌아와서 아랜다. 범이 갓난아기에게 젖을 빨리고 있사옵니다. 그 갓난아이는 범상한 아이가 아닌 듯하니 범과 아이를 놀라게 하지 말아라 하고 운우는 다른 곳으로 사냥터를 옮겼다. 운우는 그날 늦게 황궁에서 그의 부인에게 몽택에서 본 것을 이야기했다. 이 말을 들은 운부인은 그제야 자기 딸과 투백비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몽택에 버린 이야기를 했다. 운우는 근엄한 표정으로 부인에게 말한다. 부인은 너무 걱정 마오. 옛날에 강원은 거인의 발자국을 밟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물에 버렸다 하오. 그러나 날짐승들이 모여들어 그 갓난아이를 날개로 덮어 보호했다지 않소. 강원은 하늘이 내린 아이라 믿고 다시 데려다 길렀는데 그 아기가 자라서 주나라 시조가 되었다오. 우리 딸이 낳은 아기를 범이 젖을 빨리고 보호하니 그 아기도 후일 크게 될 것임에 틀림없소. 그러니 데리고 와서 기르도록 하오. 운부인은 운우의 너그러움에 크게 감사하고 곧 사람들을 몽택으로 보내 아기를 데려다 길렀다. 그 이듬해 운우는 초나라로 딸을 보내 투백비와 혼인시켰다. 초나라 사람들은 젖을 고기라 하고 범을 얻으라고 한다.
그래서 투백비는 범이 젖을 먹였다는 뜻에서 아들에게 고고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자를 자문이라 했다. 투고고도는 자라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다스릴 만한 재질과 문무를 겸했다. 투백비가 죽은 뒤 투고고도는 부친의 대부벼슬을 이었다. 자윤이 죽자 영윤의 자리가 비었다. 초성왕은 투렴을 영윤에 임명하려 했다. 투렴은 굳고 사양한다. 우리 초나라와 대적하게 될 나라는 제 나라이옵니다. 제 나라는 지금 관중과 영척을 등용해서 부국강병하옵니다. 대왕께서 초나라 정치를 개혁하고 중원과 교류시려면 투고고도가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할 인재가 없사옵니다. 투고고도에게 영윤의 자리를 맡기심이 옳을 것이옵니다. 백관들도 한결같이 투고고도를 추천하는 상주를 한다. 투고고도가 아니면 영윤의 직책을 맡을 인물이 없사옵니다. 이에 초성왕은 투고고도를 영윤으로 임명하고 모든 신하에게 하명한다. 제 나라에서는 관중을 발탁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호를 지어 중부라 한다 하니 과인도 투고고도를 자문이라 부르겠노라. 주해왕 13년 영윤이 된 자문은 문무백관에게 선포한다. 예부터 모든 나라의 화는 임금이 약하고 신하가 강한 데서 시작되었소. 그러니 문무백관은 자기 체읍의 절반을 나라에 환납하도록 하시오. 자문이 이와 같이 선포한 후에 투시 일족부터 솔선수범하니 다른 관리들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자문은 또 도읍을 단양에서 영성으로 옮겼다. 영성은 남으로는 상담에 이르고 북으로는 한강을 끼고 있는 땅으로 천도 후 자문은 그 명칭을 영도로 고쳤다. 그 다음 자문은 군대를 훈련시키고 어린 인재를 발탁하여 중책을 맡겼다. 공족인 구란을 대부로 삼고 재주와 지혜를 겸비한 투장으로 하여금 여러 투시와 함께 군대를 다스리도록 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투반을 신공으로 삼았다. 초나라 정치는 이로써 바로잡혔다. 초나라 정치가 바로잡히고 국가의 기반이 굳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제왕공은 혹시 그들이 중원을 침범하지 않을까 두려웠다. 그래서 모든 제후의 군대를 동원해서 초나라를 치기로 결정했다. 그 계책을 물으니 관중이 대답한다. 초나라는 남해에서 왕칭을 하고 있고 국토는 넓고 군사는 강하옵니다. 그러기에 주천자도 그들을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자문이라는 어진이를 등용하여 국정을 맡겼기 때문에 나라 안이 안정되어 군대의 위력으로만은 그들을 억압할 수 없사옵니다. 주공께서 제후의 마음을 얻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주공을 위해 군대를 총동원하는지는 의문이옵니다. 그러니 마땅히 덕을 닦고 때를 기다렸다가 적절한 기회를 보아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제왕공이 다시 묻는다. 옛날 성군은 구대로 내려오는 원수인 기나라를 처부수고 그 땅을 거두었소. 그런데 장은 본래 기나라의 속국이었건만 아직도 과인에게 불복하고 있어. 그래서 그들을 우선 토벌할까 하는데 중부는 어떻게 생각하오? 관중이 대답한다.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장의 선조는 강태공의 후손이옵니다. 그러면 주공과는 동성인데 동성을 토벌함은 의가 아니옵니다. 그러니 주공께서는 왕자 성부에게 명하시어 대군을 영솔하고 기성을 순시하되 마치 장을 정벌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오라 하시옵소서. 그 정도로도 장은 두려워서 항복할 것이옵니다. 관중의 진언대로 시행하니 과연 장나라는 질의 겁을 내어 항복해왔다. 제왕공은 관중의 지략에 탐복한다. 중부의 계책은 백에 하나도 실수가 없소. 다시 군신이 국사를 의논하는 곳에 전갈이 들어왔다. 지금 산융이 연나라를 침략했다 합니다. 연우가 사신을 보내 주공께 구원을 청하고 있사옵니다. 관중이 제왕공에게 상주한다. 장차 초나라를 치려면 이번 기회에 산융을 평정하시옵소서. 21. 병정고죽. 산융이란 북쪽 오랑캐의 한 종족이다. 그들은 영지에 나라를 세웠다. 그 서쪽에는 연나라가 있고 동쪽과 남쪽에 각기 제나라와 노나라가 있다. 영지는 제나라, 노나라, 연나라 사이에 있었다. 산융의 땅은 몹시 험준하고 또한 군대는 용맹했다. 그것을 믿고 산융은 주천자에게 조공도 바치지 않고 일찍이 신하라 칭한 일도 없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수차례 중국을 침범했다. 전날 그들은 제나라 국경을 침범했다가 정세자 홀에게 패했던 사실이 있었다. 그들은 제왕공이 천하의 패권을 도모한다는 소문을 듣고 융병 1만기를 동원하여 우선 연나라를 침공했는데 그것은 연나라와 제나라의 통로를 끊으려는 생각에서였다. 연장공은 적군을 막을 수가 없어서 비밀리에 사신을 제왕공에게 보내 원병을 청했다. 제왕공이 관중에게 하문한다. 지금 연나라에서 원병을 청해왔소. 그 청을 들어주어야 할지 거절해야 할지 알려주어. 관중은 즉각 아랜다. 남에는 초나라가 있고 북에는 산융이 있고 서에는 적이 있으니 이는 모두 우리 중국의 우환이었고 맹주의 책임이옵니다. 산융이 이번에 연나라를 침공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을 응징해야 할 것이온데 하물며 연나라가 그들에게 침공을 당해 구원을 청해왔는데 어찌 가만히 보고만 있사오리까. 그 말을 들은 제왕공은 크게 군사를 일으켜 연나라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여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제수를 건넜다. 제수를 건너자 노장공이 마중 나와 있었다. 제왕공이 연나라에서 구원병을 청했기 때문에 지금 산용을 치러 가는 길이라고 말하자 노장공이 청한다. 군우께서 친히 오랑캐를 무찌르고 북방을 평정할 것인즉 그 혜택이 어찌 연나라에만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혜택이 있을 것이오니 과인도 군대를 이끌고 군우를 따라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왕공이 대답한다. 북방은 멀고도 험한 것이오. 군우께 그런 괴로움을 드린다는 것은 실로 마음 아픈 일이외다. 제왕공은 노장공의 간청을 물리치고 북방을 향해 나아갔다. 산융의 두목 밀로가 연나라를 침공하여 북경 지방을 유린한 지 2달이 지났다. 그가 연나라 재물과 부녀자를 약탈한 것만도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 밀로는 제나라 군사가 연나라를 구원하러 온다는 정보를 듣고 연경에 포위를 풀고 달아났다. 제왕공이 계문간에 이르렀을 때 연장공이 나와 맞이했다. 그는 제왕공이 멀리 구원하러 와준 데 대해 살해했다. 관중이 제왕공에게 아랜다. 산융이 연나라를 침략해서 지금까지 제멋대로 분탕질하고 갔으나 우리가 물러가면 그들은 반드시 또 연나라를 침공할 것이옵니다. 그러니 이 기회에 아예 그들을 토벌하여 북쪽의 우환을 없애버리는 것이 상책일까 하옵니다. 이에 제왕공은 산융을 치기로 결정했다. 연장공이 제왕공의 앞에 나아가 청한다. 먼 곳에서 오신 구원군이 북쪽의 원수인 산융을 치러 가는데 우리 연나라가 돕지 않는다면 이는 인도에 어긋나는 일이오리다. 원컨대 우리 연나라 군사가 선봉이 되어 군우를 돕겠나이다. 제왕공이 근엄한 표정을 짓고 대답한다. 그 뜻은 실로 고맙소. 하지만 기국은 지금까지 오랑캐의 침략을 받아 많은 고생을 하였는데 선봉이 되어 또다시 적군과 맞부닥치게 할 수는 없구려. 꼭 원하신다면 후군이 되어주시오. 과인의 군사만으로도 족할 것이오. 연장공이 또 말한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80리를 가면 무종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오랑캐 종족이긴 하지만 그들은 산융과 사이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들을 불러 향도로 삼았으면 합니다. 제왕공은 그 말을 쫓아서 공손수풍에게 황금과 비단을 주어 그들을 불러오도록 했다. 무종국에서는 대장 호화반이 기병 2,000명을 거느리고 싸움을 도우러 왔다. 제왕공은 다시 호화반에게 후한상을 주고 그들을 전위대로 삼았다. 열을 짓고 전진하여 200리쯤 가니 거기서부터 차츰 길이 좁아지고 험해져서 양쪽에 험산이 첩첩으로 솟아있는 협곡이 나왔다. 제왕공이 연우에게 묻는다. 이곳의 지형이 심히 험한데 지명이 무엇이오? 이곳은 규자라는 곳입니다. 바로 부경들이 출입하는 요로입니다. 제왕공은 관중과 상의하여 치중과 군량의 반을 규자에 두기로 하고 사졸들에게 명하여 나무를 베고 흙을 쌓아서 관을 만들었다. 포수가가 이 관을 지키고 후방 병참을 담당하기로 했다. 제왕공은 3일 동안 군사들을 쉬게 한 다음 4일째 되던 날 생기를 되찾은 군사를 이끌고 주야를 가리지 않고 협곡 hom로를 정복해 나아갔다. 한편 산융주 밀로는 제나라 군사가 쳐들어온다는 정보를 받고 장군 송매를 불러 상의했다. 송매가 밀로에게 아랜다. 제나라 군대는 멀리 오느라고 지칠 대로 지쳤을 것입니다.
그들이 진을 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갑자기 습격한다면 단번에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밀로는 그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송매에게 3,000기를 이끌고 나가서 제나라 군대를 무찌르도록 명했다. 송매는 군사를 산허리에 매복시키고 제나라 군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제나라 군대의 전의를 맡은 호아반의 선봉이 먼저 도착했다. 송매는 서전에서 100여기를 이끌고 호아반의 군대를 습격했다. 호아반은 자루가 긴 철조추를 들고 달려들었다. 송매는 날렵하게 대한도를 뽑아들고 대적했다. 그들이 서로 어우러져 수합을 싸웠을 때 송매는 거지 패한 채하고 숲속으로 달아났다. 호아반의 군사들이 그를 쫓아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때 사방에서 함성이 일고 매복해 있던 산융의 군사가 내달아 호아반의 군사를 중간에서 끊었다. 호아반은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으나 그가 탄 말이 적의 화살에 맞아 거꾸러졌다. 그는 꼼짝없이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때 다행히도 제나라 군대가 세도했다. 이에 왕자 성부는 송매의 군사를 무찌르고 호아반을 구출했다. 송매는 남은 군사들을 거두어 달아났다. 많은 군사를 잃고 서전에서 대패한 호아반은 제왕공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했다. 제왕공은 그를 부드럽게 위로한다.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지 상사요. 장군은 조금도 개의치 마오. 제왕공은 부상 입은 그의 말 대신 준마 한 피를 내주었다. 이에 호아반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다. 제나라 대군은 다시 동쪽으로 30리를 더 나아가 북룡산에 이르렀다. 제왕공은 연장공과 함께 북룡산 위에 산채를 만들고 왕자 송부와 빈수무는 산 아래에 두 진을 세운 뒤 큰 수레들을 연결해서 성을 만들었다. 그리고 군사를 독려하여 엄중히 경비를 하게 했다. 그 이튿날 밀로는 친히 송매를 거느리고 기병 1만여기를 이끌고 와서 싸움을 도두었다. 두 나라 군대는 여러 차례 충돌했으나 쉽게 승부가 나지 않았다. 밀로의 산용군이 산 아래에 있는 성부와 빈수무의 진을 공격했으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 수레의 성을 넘을 수가 없었다. 한낮이 되어 관중이 산 위에서 사방을 살펴본즉 적병은 모두 말에서 내려 땅바닥에 누운 채 제나라 군대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관중이 호아반의 등을 두드리며 말한다. 마침내 지난번의 치욕을 씻을 기회가 왔소. 호아반은 곧 응낙하고 수레의 성을 열자 선두에서 달려나갔다. 옆에서 이를 보고 있던 숫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관중에게 묻는다. 어떤 흉계가 있어 저러는 게 아닐까요? 관중이 웃으며 대답한다. 내게 이미 짐작되는 바가 있소. 관중은 곧 왕자 송부에게 일지군을 이끌고 왼편으로 나가게 하고 빈수무에게는 역시 일주군을 영솔하고 오른편으로 나가게 해서 서로가 접응하여 융병을 무찌르게 했다. 원래 산융은 복병술이 장기였다. 제나라 군대가 굳게 지키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협곡에다 군사를 매복시켜 놓고 일부 군사만 동원해 일부러 말에서 내려 욕설을 퍼붓게 하여 제나라 군대를 유인하려는 계책이었다. 그들은 호아반의 기병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는 모두 말을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했다. 호아반은 달아나는 산융의 뒤를 추격하였다. 그때 본진에서 회군하라는 징소리가 났다. 호아반은 그 징소리의 명령대로 추격을 멈추고 군사를 거두어 본진으로 돌아왔다. 밀로는 호아반이 더 쫓아오지 않고 회군하는 것을 보고 협곡에 매복시켜 두었던 복병에게 호아반을 추격하도록 명령했다. 이때 좌우 협곡에 매복해 있던 산융군이 행동을 개시하기 전에 왕자 성부와 빈수무의 연합군이 좌우에서 협공해서 산융군을 무찔렀다. 산융군은 대패하고 수많은 군마를 버리고 도망쳤다. 송매가 밀로에게 계책을 아랜다. 제나라 군대가 앞으로 진군하려면 반드시 황대산 골짜기를 거쳐가야 합니다. 즉시 나무와 돌로 길을 막고 또 땅을 파서 많은 함정을 만들어 두고 그 양쪽에서 우리의 정병을 매복시켜 두면 제 아무리 제나라 군사가 용맹하다고 해도 하늘을 날아서 넘지는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복룡산 20여리에는 물이 없습니다. 적은 반드시 유수를 길어서 마셔야 합니다. 그 유수를 길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면 적진엔 물이 없어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군사가 혼란해지면 반드시 무너지는 법이옵니다.
그 무너지는 기회를 잡아 무찌르면 이기지 못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고죽국으로 보내 구원을 청하여 싸움을 돕게 하면 만전지책이 될 것입니다. 밀로는 속매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그 계책대로 족기로 했다. 한편 관중은 산윤군이 물러간 지 3일이 지나도록 아무 기척이 없자 의심이 났다. 그는 첩자를 보내 적의 동정을 살피게 했다. 관중이 호화반을 불러 묻는다. 부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큰 길 말고는 달리 없는가? 호화반이 이에 답한다. 황대산 큰 길로는 적구까지 15리 정도인데 만일 꼭 다른 길로 가야 한다면 서남쪽으로 돌아 지마령을 지나 청산을 넘어 동쪽으로 50리를 더 가야 산흉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곳은 길이라 할 수도 없이 험하고 벼랑이 많아서 병거와 군마가 가기에는 어려운 곳입니다. 관중은 여러 장수를 불러 군막 안에서 군사회의를 열었다. 그때 아직 연지름이 황급히 들어와 아랜다. 윤군이 수원을 끊는 바람에 군진 중에 물이 없으니 어떻게 하리이까? 이 말을 듣자 호화반이 말한다. 지마령 일대는 산길이어서 물이 없습니다. 제왕공은 즉시 진중에 전령을 내렸다. 군사들에게 산을 파서 물을 찾게 하라. 먼저 물길을 찾는 자에게는 큰 상을 주리라. 공손 숫붕이 나아가 아랜다. 신이 듣자온즉 개미구멍이 있는 근처에는 물이 있다고 하옵니다. 그러니 개미구멍이 있는 곳을 파괴하는 것이 좋을 줄 아래요. 제왕공은 숫붕에게 그 일을 맡게 했다. 숫붕은 부하장병에게 명령한다. 개미는 원래 겨울에는 따뜻한 곳을 찾아 산의 양지에서 살고 여름엔 서늘한 곳을 찾아 음지에 사는 것이다. 이런 겨울에는 반드시 양지 쪽에 살 것이니 양지 쪽을 살펴서 개미집을 찾아 파보도록 하라. 군사들은 그의 말대로 양지를 살펴서 개미굴이 있는 여러 곳을 팠다. 과연 그의 말대로 산의 양지 쪽에서 샘물을 얻으니 그 물이 맑고 아주 맛이 좋았다. 제왕공이 찬탄한다. 숫붕은 가히 성인이로다. 그래서 그 샘을 성천이라 이름 지었다. 또 복룡산을 용촌산이라 고쳐 불렀다. 군사들은 그 물을 마시며 환호성을 올리고 기뻐했다. 한편 밀로는 제나라 군사가 식수에 곤란을 받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다. 천지신명이 중국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가? 곁에서 속매가 아랜다. 제나라 군대가 비록 물은 있다고 하지만 먼 길을 오랫동안 왔으니 머지않아 군량이 떨어지게 될 것이옵니다. 군량만 떨어지면 그들은 자연히 회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싸울 것 없이 성문을 닫고 굳게 지키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밀로는 그의 의견을 따라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관중은 비밀리에 빈수무에게 계책을 이른다. 장군은 규자 땅으로 군량미를 가지러 가는 것처럼 가장하고 호화반을 향도로 앞세워서 일지군을 영솔하고 지마령으로 진발하시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우군과 호응하도록 하오. 관중의 명을 받은 빈수무는 규자로 군량을 가지러 간다고 거짓 선전하고 호화반을 향도로 하여 지마령으로 진군했다. 빈수무가 호화반에게 말한다. 중부께서는 6일째 되는 날에 적을 공격한다고 하셨소. 우리는 그 안에 적국에 닿아야 하오. 호화반이 대답한다. 과히 걱정할 것 없소이다. 우리가 비록 길을 돌아서 가지만 나는 이 길에 익숙한지라 돌 하나 풀 한 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관중은 이 일을 적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연지름을 시켜 날마다 황대산에 가서 싸움을 걸게 했다. 연지름은 날마다 싸움을 걸었다. 그러나 6일이 지나도록 산윤군은 싸움에 응할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관중이 말한다. 빈수무가 진군한 지 6일이 지났다. 그동안 빈수무는 서쪽으로 돌아서 적국 가까이 갔을 것이다. 이제 적이 싸움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마침내 관중은 전군에게 명령을 내렸다. 군사들은 일제히 흙이 가득 든 주머니 한 개씩을 짊어지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빈술의 200승을 군사들 앞에 세우고 상곡으로 진군했다. 가다가 적이 파놓은 함정이 있으면 즉각 군사들이 지고 간 흙주머니로 그곳을 메꾸었다. 이윽고 상곡의 입구에 당도한 대군은 일제히 함성을 올리고 나무와 돌들을 치우며 나아갔다. 산용주 밀로는 제나라 군사가 군량이 떨어져서 퇴각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반대로 물밀듯이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황망히 말에 올라 싸울 준비를 했다. 그러나 싸우기도 전에 서쪽 길에서도 제나라 군사가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았다. 송매는 작은 길마저 적군에게 빼앗긴 것을 알고 밀로를 보호하며 동남쪽으로 도망쳤다. 빈수무가 도망치는 밀로와 송매의 뒤를 쫓았다. 얼마를 가다 보니 산길은 험준하고 융병의 말은 나는 듯이 달려가기 때문에 쫓을 수가 없어 그대로 되돌아왔다. 산융이 버리고 간 병기와 마필, 우양, 장막 등을 노획한 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산융에게 납치되어 갔던 연나라 여자와 포로가 된 낭자들을 되찾은 것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산융의 백성들은 이렇듯 강한 군사를 처음 보았으므로 그 위력에 눌려 모두 항복해왔다. 제왕공은 그들을 일일이 위로하고 항복해온 오랑캐는 한 사람도 죽이지 말라는 엄명을 내렸다. 이 소식을 듣고 산융의 백성들은 제왕공을 크게 칭송했다. 제왕공은 항복한 융인을 불러 묻는다. 너희 주장들은 모두 도망쳤다.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갔느냐? 융인이 아랜다. 우리나라는 고죽국과 이웃해 있으므로 평소에 그들과 서로 친하게 지냈사옵니다. 얼마 전에 고죽국에 구원병을 청하러 갔는데 아직도 그들이 오지 않았으니 필시 고죽국으로 갔을 것이옵니다. 제왕공은 옆에 있는 관중을 돌아보았다. 관중은 제왕공의 심중을 알아차리고 융인에게 묻는다. 고죽국은 이곳에서 얼마나 되며 길은 어떠한가? 고죽국은 동남쪽에 있는 나라이온데 상나라 때부터 성곽에 있던 곳이옵니다. 거리는 이곳에서 약 100리가량 됩니다. 비이게라는 강을 건너면 바로 고죽국이 온데 산길이 몹시 험난해서 군마의 행군이 어려울 것이옵니다. 제왕공이 즉시 삼군에 호령한다. 고죽이 산융을 보호하여 서로 작당하여 난을 일으킬 모양이니 여기까지 온 이상 그 무리들을 쳐서 섬멸하리라. 이때 포수가가 보낸 아장 고혹이 걸량 50수레를 운반해왔다. 제왕공은 고혹을 돌려보내지 않고 군무를 보게 했다. 그리고 항복한 융인 중에서 용맹한 자 1,000명을 가려 뽑아 호아반 휘하에 배속시켜 이번 싸움에서 잃은 수요를 보충케 했다. 제나라 군사는 3일간 휴식하고 다시 진군했다.